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법 연습 2일 제9회 쟁점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회 쟁점 정리의 쟁점 정리에서는 명의신탁에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용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명의신탁이 무효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명의신탁이 유효하냐? 이제 상호 명의신탁이라든지 또는 가등기 담보 같은 경우에 담보 목적으로 명의를 신탁하는 거 이런 것들은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에게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도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종중,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인 종중이 뭐 종원이라든지 이제 대표자한테 명의 신탁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종교 단체도 지금은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호 명의 신탁이나 우리가 상호 명의 신탁 같은 경우에는 공유에서 이미 살펴봤었죠. 공유법리에서.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나 양도담보, 부부간, 종중, 교회단체 이런 경우에는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고요. 명의신탁이 약정이 유효한 경우에는 신탁자가 대내적으로는 소유자고 소유자가 됩니다. 대내적으로는 그런 거죠. 그리고 수탁자의 점유는 타주 점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탁자가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목적물을 신탁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시효가 완성될 수는 없겠죠. 물론 이제 명의신탁 관계에 기초해서 수탁자가 점유를 개시했다는 점이 입증이 되긴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명의신탁의 대외적 법률관계. 지금 얘기한 거는 이제 대내적 법률관계를 얘기한 거고요. 이제 대내적 법률관계를 얘기한 거고 지금은 이제 대외적 법률관계인데요. 대외적 관계에서는 방위배치청구권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명의 수탁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즉 외부적으로는 명의 수탁자만이 소유자라고 취급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명의신탁이 이제 유효한 경우를 얘기해 봤고요. 여러분들 판결 내용들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판결에서 명의신탁의 대외적 관계, 누가 방해배제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가? 당연히 명의수탁자가 방해배제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요.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그 침해에 대한 배제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소유자가 아니지만은 명의신탁 관계가 유효한 경우에는 대내적으로 신탁자의 지위에서 수탁자에게 뭐 이제 목적물에 대한 반환이나 관리 같은 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신탁계약상의 그 지위에 기초해가지고 수탁자가 대외적으로 소유자니까 침해자한테 행사할 수 있는 물권 청구권을 대위에서 행사할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신탁 부동산의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인데요. 명의 신탁자는 제3자인 피고에 대해서는 직접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제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의신탁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명의신탁의 종류는 우리가 얘기하는 양자간 명의신탁, 양자간 명의신탁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삼자간 명의신탁, 그 다음에 계약 명의신탁. 이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첫 번째 양자간 명의신탁. 양자간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명의신탁자 갑이 명의수탁자 을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름만 을의 명의로 빌려놓는 것을 양자간 명의신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명의신탁 약정 및 물권 변동이 무효가 되죠. 그래서 수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요. 즉 이게 이제 을이 수탁자라고 한다면은 수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이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 자체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에 갑은 을에게 등기의 말소라든지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요. 당연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불법원인 급여에도 해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등기의 말소라든지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탁자가 제3자한테
뭐 재산을 빼돌렸다든지 이런 경우, 재산을 팔아버렸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제3자는 선의 악의와 상관없이 보호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와 상관없이 제3자는 보호가 됩니다. 여기서 선의 악의를 불문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둬야 되죠. 다만 이제 수탁자의 처분행위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즉 이제 뭐 을이 병한테 처분했는데 이제 이 수탁자 을의 배임행위에 병이 적극 가담한 경우, 즉 이중매매의 법리와 동일하죠. 이제 을이 갑한테 팔고 다시 병한테 팔았을 때, 그때 이제 두 번째 매매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이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을이 매도인의 지위에서 매수인에게 갑한테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런 의무를 저버리고 을한 병한테 다시 팔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병이 적극 가담한 경우에, 그런 을의 배임행위에 대해서 병이 적극 가담한 경우에 을과 병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무효가 될 수 있죠. 그런 법리와 동일하게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을은 수탁자로서 갑한테 목적물을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그 목적물을 병한테 팔아버렸을 경우에 이런 을의 배임적인 행위에 대해서 병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병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의해서 X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제3자로서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병이 제3자로서 보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전득자인 경우죠. 전득자도 제3자로서 보호되지 않겠죠.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런 전득자 같은 경우에도 제3자로서 보호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3자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둬야 되는데요. 제3자라고 하는 것은 명의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제3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명의 신탁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자, 즉 갑이라는 사람과 뭐 예를 들면은 병정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갑과 무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X 부동산을 무한테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는 그런 합의를 했을 경우에, 그런데 이제 지금 등기 명의는 수탁자 명의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갑이 을한테 부탁해서 직접 을에서 무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을이 물권자임을 기초로 해서 무가 새로운 이해관계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갑이 소유권자다. 대내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명의 신탁을 했지만은 명의 신탁자가 소유자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무와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이것은 을이 물권자임을 기초로 해서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 무는 제3자로서 보호되지 못하게 됩니다. 즉 을의 등기가 무효라고 한다면은 무의 등기도 당연히 무효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3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다만 지금 이 경우에 갑과 을 사이의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갑이 X 부동산을 다시 무한테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이 명의신탁 계약이 무효니까 을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자기의 명의로 한 다음에 자기의 명의에 기초해서 무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을에서 직접 무로 갔단 말이에요. 자, 이 경우에 을에서 무로 간 등기는 무효이지만은 결과적으로 매매 계약에 따라서 권리를 취득해야 될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점에서 무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판례를 한번 볼까요? 자, 4번 판결 한번 보도록 하죠. 4번 판결입니다. 갑은 X 건물을 신축하여 원수취득하였고요. 근데 자신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하지 않고 을의 명기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명의신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병은 갑으로부터 채무의 변제에 가름하여 X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서 가등기를 마쳤는데 병은 정에게 X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였고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를 마쳤습니다. 정은 을에게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청구하였고요. 자, 이렇게 이제 병이 정에게 청구하자 을은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을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와 병 명의의 가등기는 무효이며 병과 정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갑이 명의 신탁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을이 명의 수탁자가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갑이 병한테 매도를 하고 병의 이름으로 가등기를 해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뭐 등기 명의는 을로 돼 있으니까 을로부터 가등기를 설정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병이 을에게 본등기를 청구하니까 이제 여기서는 사실 가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은 정이 청구를 한 건데 병이 청구를 한 것이나 정이 청구를 한 것이나 큰 차이는 없겠죠. 어쨌든 이제 이 가등기가 유효하게 된다면은 정이 넘겨받은 것도 유효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이 경우에 병은 부동산 실명법상에서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3자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제3자에 해당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부동산 실명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제3자라고 하는 것은 명의신탁, 수탁자의 등기가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해서 이해관계를 맺은 건데 지금 이 병이라는 사람은 을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갑과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인 을이 소유권자다라고 하는 것, 수탁자 을이 물권자임을 기초로 해서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병의 가등기는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병의 가등기가 무효가 되긴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갑이 이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니까 다시 이 부동산을 찾아와서 그래서 다시 가등기를 설정해 주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병은 뭐 가등기를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병이 이제 그 이전의 부기등기를 통해서 정한테 또 넘겨주는 형식이 될 테고요. 그래서 이 가등기 자체가 이제 제3자로서 보호는 안 되지만은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무효이지만은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밑에 보죠. 자,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에서 말하는 제3자라 하면 명의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닌 거죠. 이와 달리 오로지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 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격려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 자, 명의신탁자로부터 지금 여기서도 명의신탁자로부터 대물변제를 받아놓고 지금 등기 명의가 을한테 돼 있으니까 을로부터 가등기를 받은 것이 되겠죠. 자, 이런 사람은 등기 명의만을 명의 수탁자로부터 격려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위 법조항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3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명의 신탁자,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해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같은 법 제4조 3항의 규정을 들어 무효인 명의신탁 등기에 터잡아 격려된 자신의 등기를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자는 부동산 실명법상에서 제3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신의 등기가 유효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없지만은 자신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이제 같이 마저 읽어볼게요. 자, 비록 소의 3이 명의신탁자인 소의 1 등과 신탁자인 소의 1 등과 소의 3이라고 하는 건 병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는 계약을 맺고 단지 명의 수탁자인 피고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격려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에 해당하여 부동산 실명법 제4조 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의 3의 가등기가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면 원고로서는 소의 3의 가등기와 이를 기초로 한 원고의 부기등기가 유효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지금 소의 3의 가등기라고 하니까 병의 가등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원고라고 하면은 정의 이제
그 가등기 이전에 부기등기를 받은 정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 원고의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유효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이러한 법률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특히 여기서 제3자라고 하는 거, 제3자의 의미가 어떤 건지 이거 잘 기억해 두고 있어야 됩니다. 즉, 명의신탁자가 물권자다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제3자로 취급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른 내용들을 마저 보죠. 자, 그래서 요 지금 설명한 내용, 명의수탁자도 다시 그 제3자 같은 경우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라고 하는 등기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설명까지 아까 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명의수탁자도 다시 제3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면 제3자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게 5번 판결 내용인 거죠. 5번 판결 한번 마저 볼게요. 자, 5번 판결.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처분행위를 하였고 제3자가 부동산 실명법 제4조 3항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럼 이제 제3자는 선이냐 악이냐를 불문하고 부동산 실명법에 의해서 제3자로서 보호가 되죠. 자,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면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자, 이런 사안이 되는 거죠. 이제 갑이 아이고 이제 갑이 신탁자가 되는 거고요. 을이 이제 수탁자가 되는 건데, 자, 이 경우에 이제 을이 병한테 처분행위를 했다. 신탁 재산을 병한테 처분했다. 라고 한다면은 신탁 재산을 병한테 처분했다라고, X라는 신탁 재산을 병한테 처분했다라고 하면 병은 제3자로서 보호가 되겠죠. 제3자로서 보호가 되는데, 다시 수탁자인 을이 병으로부터 X 부동산을 취득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을이란 사람은 병이 소유자로서 소유권을 확실히 취득하게 됐으니까, 부동산 실명법에 의해서 제3자로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었으니까 다시 을이 X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 부동산을 이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다라는 이유로 갑한테 돌려주거나 갑은 을 명의의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거나 이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 취득시효 부분에서 관련된 내용들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취득시효의 경우에는 이제 갑이 점유자이고 그 다음에 을이 소유자인데, 자, 이 경우에도 병이 취득을 하게 되면은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소유자로부터 넘겨받은 거니까 병이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여부와 상관없이 병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이 경우도 명의신탁 약정과 마찬가지로 이 병이 을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을과 병 사이에 이 양처분행위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병은 선의 악인지와 상관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경우에서는 다시 이제 을이 X 부동산 점유하고 있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게 되면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즉 을이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그 의무가 불능이 되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불능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 요 취득시효의 경우와 여러분들이 비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취득시효 같은 경우는 을이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만약에 갑이 을에게 다시 취득한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병의 등기도 말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이 결과적으로 이제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을한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면은, 즉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 등기 청구와 동일한 소송물이 동일한 거죠. 청구권의 근거 규범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을한테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는 것은 결국 을 명의의 말소 등기를 청구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병의 등기도 말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명의 수탁자가 다시
재산을 취득했다고 해서 갑이 을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또는 말소 청구 대신에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 내용들 대법원 판결에서 쭉 나오는 거죠. 처분행위 효력 같은 경우에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서 그 이제 뭐 등기가 무효가 되거나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을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까지 설명했고요. 다시 한번 좀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명의수탁자로부터 다시 제3자로 명의수탁자도 다시 제3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그 경우에도 역시 제3자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양자간 명의신탁에 관련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된 설명, 그 다음에 설명은 이제 3자간 명의신탁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자, 3자간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 갑이 명의신탁자가 되고요, 을이 명의수탁자가 되고 이제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을을 이제 매수인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매도인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 다음에 갑이 매수인인데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는데요. 자, 일단 요걸 좀 바꿀게요. 요거를 바꿔서 이걸 병이라고 얘기하고요. 명의수탁자를 을이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해서 갑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러면 이제 병은 갑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병이 갑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병이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 을의 명의를 빌려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 이거를 이제 3자간 명의신탁이라고 얘기하고요. 결과적으로 갑이 다시 받아서 을의 명의로 맡겨놓으면 되는 걸, 명의신탁을 하면 되는 걸 직접적으로 갑에서 병에서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건너뛰지 않고 직접적으로 명의를 신탁한다는 점에서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명의신탁 약정 자체와 명의신탁 약정과 물권 변동은 무효가 되고요. 수탁자 명의의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신탁자와 매도인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게 됩니다. 여전히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이거는 유효하게 되고요. 자,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해서 수탁자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 경우에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병에서 을 명의로 있었지만은 을 명의의 등기가 무효가 되겠죠. 무효가 되니까 여전히 소유자는 병이 될 수밖에 없고요. 얘가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병은 자신의 소유권에 기초해서 을 명의의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을 명의의 등기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갑은 이제 매매 계약상의 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병이 소유권에 기초해서 을한테 갖고 있는 말소 등기 청구권을 피대위 권리로 해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한 다음에 을 명의의 등기를 말소한 다음에 그럼 이제 병 명의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갑이 매매 계약에 기초해서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결국은 매수인인 갑은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경우에 이제 을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제3자가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정이라는 제3자에게 매도했을 경우에 제3자는 유효하게 수탁자로부터 신탁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사실은 지금 이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소유자는 여전히 병이 될 수밖에 없죠.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고 그것에 따른 물권 변동이 무효이기 때문에 병이 여전히 소유자일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제 을이 정한테 처분을 하게 되면은 정이 명의신탁 약정을 알았는지와 몰랐는지와 상관없이 제3자로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을의 처분행위에 의해서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병이 을한테 무슨
그 매도인이 수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을이 제3자한테 처분해서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여전히 병은 뭘 할 수 있어요? 갑에 대해서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죠. 물론 병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불능이 되었지만은 이거는 채권자 측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불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전히 538.7조, 즉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와 달리 병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불능이 되었지만 여전히 병은 갑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매도인이 수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견해의 대립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견해의 대립이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매도인인 병은 갑한테 매매대금을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병한테는 손해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을이 처분해서 갑이 처분한 다음에 갑이 병한테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갑만 손실을 입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갑은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을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3자가 명의신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 명의신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갑이 이렇게 있고요.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을이 이제 다시 계약 명의신탁에서 을이 이제 명의신탁 약정을 갑과 을이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을 하고요. 자, 그런데 이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을 했는데 이제 갑이 이제 병 소유의 X 토지를 매수하고 싶은데 이제 갑 스스로가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을한테 매수자금을 지급을 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해서 매수자금을 지급을 하고 을이 병으로부터 X 부동산을 매매해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다음에 갑이 언제든지 필요로 할 때 이 X 부동산을 갑한테 준다라고 하는 명의신탁 약정, 이러한 약정을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계약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를 나눠봐야 됩니다. 즉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이제 병이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모른 경우, 양자간 명의신탁이나 삼자간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을 모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매수인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제3자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거니까. 또 양자간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원인 없이 그냥 이름만 빌려달라라고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명의수탁자가 자신이 명의신탁 계약에 기초해서 등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매도인 같은 경우가 상대방이 그걸 알 수 있는 방법, 모를 수가 없겠죠. 근데 계약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 갑,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을이 계약 당사자로 나서기 때문에 병의 입장에서는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병이 만약에 선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갑과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을 명의의 등기도 병에서 을로 이루어진 물권 변동도 유효하게 되니까 을 명의의 등기도 유효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계약 명의신탁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수탁자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와 매도인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을은 이제 매수자금을 제공받고 그 돈으로 병으로부터 X 부동산을 산 거잖아요. 그래서 병은 X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에 을은 아무런 원인 없이 갑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니까 그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은 갑한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부당이득 반환 의무인데
생각해 보세요. 을 같은 경우에는 갑의 부탁을 받아서 갑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병의 X 부동산을 대신 구입해 준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 자기가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그 매수자금 상당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갑한테 다시 반환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을의 수중에는 지금 매수자금이 없죠. 매수자금은 어떻게 했어요? 병한테 지급하고 자신은 그 대신에 X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X를 취득한 건 좋은데 다시 그 매수자금 상당의 금전을 마련해서 갑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뭐 몇 억에 이른다고 한다면은 굳이 내가 그 갑의 부탁을 받고서 매매 계약을 대신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지만은 굳이 내가 X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것에 상응하는 금액을 갑한테 부당이득으로 해준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내가 X를 그냥 사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결과가 되잖아요. 내 돈으로. 그러니까 이제 을은 그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을은 이제 부당이득, 이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가름해서 X 부동산을 대신 넘긴다라고 하는 대물변제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 X에 대한 대물변제 약정이 처음부터 명의신탁 약정과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즉 명의신탁 약정을 하면서 을이 갑이 제공한 매수 대금으로 병으로부터 X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나중에 그 을은 갑한테 대물변제 형식으로 X 부동산을 양도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명의신탁 약정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은 그런 대물변제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거는 명의신탁 약정의 부속 약정이기 때문에 무효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을이 갑한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는데 그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가르면서 X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것, 이것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채무자인 을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인 을이 X 부동산을 갑한테 줌으로써 자기의 부당이득 반환 채무를 면하겠다는데 그거를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그래서 그 신탁 재산으로 대물변제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물론 뭐 을한테 다른 재산이 있다면 뭐 Y 부동산이 있다면 대신 Y 부동산을 갑한테 대물변제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대물변제를 위해서는 변제자와 변제 수령자 사이에 이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 신탁 재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물변제 자체가 늘 무효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대물변제 약정 자체가 명의신탁의 일부인 경우에는 명의신탁 약정의 일부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 대물변제 약정이 효력이 없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대물변제 약정이 유효할 수도 있고요. 다만 대물변제 약정이 유효하더라도 신탁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면 제3자가 명의신탁에 해당할 수 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을이 X 부동산을 대신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했다. 즉 대물변제 약정의 기초에서 을이 갑한테 X 부동산을 넘기기로 했다라고 약정을 했지만은 근데 갑과 을이 또 작정을 하고 갑과 을이 다시 작정을 하고 이 X 부동산을 갑의 명의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뭐 정의 명의로 이제 뭐 갑과 정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다시 을이 정의 명의로 돌리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 명의신탁이 있은 다음에 다시 갑과 정 사이에 뭐가 있는 걸까요? 예, 3자간 명의신탁, 즉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이 다시 또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갑과 을, 정 사이에 다시 3자간 명의신탁 약정이 있고 이 3자간 명의신탁 약정을 근거로 해서 다시 이제 정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다면은 이 경우에는 정 명의의 등기는 무효가 되겠죠. 3자간 명의신탁이니까 무효가 되고요.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여전히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갑이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갑이 을을 대위해서 정 명의의 등기를 말소한 다음에 다시 을의 명의로 찾아와서 대물변제 약정의 기초에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계약 명의신탁과 3자간 명의신탁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이런 형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이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를 설명을 했는데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자,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제 병이 악의인 경우를 얘기하겠죠. 병이 악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물권 변동은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물권 변동은 무효가 되고요. 물권 변동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병은 X 부동산의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병이 악이기 때문에 이제 물권 변동이 무효라고 한다면은 병과 의 사이의 매매 계약은 어떻게 되겠죠? 될까요?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소유권 이전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도 무효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을과 병 사이에 새로운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면은 을과 병 사이에 체결된 매매 계약도 무효가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경우도 역시 을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다는 걸 기화로 해서 뭐 예를 들면 을이 정한테 이 X 부동산을 처분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정은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를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로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자, 근데 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병이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병은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것에 대해서 을에게 손해배상, 을이 이제 이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이거를 병한테 반환해 줘야 되는데 그 반환해 줘야 되는 의무를 하지 않고 이걸 정한테 처분함으로써 병이 소유권을 상실했으니까 병은 을한테 이제 뭐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해지겠죠. 자, 그런데 이 경우에 만약에 이제 병이 경우를 또 다시 또 한번 나눠볼게요. 병이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병이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면은 그러면은 병 자체는 일단은 매매대금을 수령했으니까 손해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병과 의 사이에 매매계약이 무효로 돼서 을이 병한테 야 매매대금 돌려달라 라고 얘기해도 병은 을한테 뭘 얘기할 수 있어요. 야 그럼 너도 X 부동산 돌려달라. 이게 동시행 관계에 있는 거죠. 서로 이제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무효니까 그 무효인 계약에 기초해서 서로 원상회복해야 되는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는 의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을이 X를 반납하지 못하면은 반환하지 못하면은 그럼 병도 을한테 매매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병이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병한테는 손해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병이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해서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병한테 손해가 없기 때문에 병은 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 물권 변동과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의 처분행위.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받지 않았으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 매도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병이란 사람이 되겠죠. 매도인이란 병이란 사람이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으면은 그러면 자기는 매매대금도 받지 못하고 을의 처분행위에 의해서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병이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면은 매매대금의 반환과 등기의 말소를 동시행 관계다라고 하는 걸 주장할 수 있고 등기의 말소가 불능으로 되었으므로 즉 제3자한테 넘겼기 때문에 을이 등기의 말소를 해서 병한테 다시 돌려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사실상 매매대금을 반환하는 것이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병한테 이런 경우에는 병한테 손해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병한테 손해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계약 명의 신탁에서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걸 살펴본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요즘에는 이제 명의 신탁과 사행위가 결합돼서 나오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와요. 명의 신탁과 사행위 자체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 사행위가 결합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양자간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 명의신탁자가 제3자가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에게 부탁하여 제3자 명의로 하여금 저당권을 설정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명의신탁자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탁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수탁자가 을이라고 하죠. 이제 수탁자이고 갑이 신탁자입니다. 그리고 제3자 수탁자에게 부탁하여 이제 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줄 텐데 지금 등기 명의가 을이니까 이제 을은 병한테 이제 갑이 을한테 부탁해서 병의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게 됩니다.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 제3자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 근저당권 설정 행위는 사행위에 해당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신탁자의 채권자가 있겠죠. 신탁자의 채권자는 결과적으로 이제 병이 저당권을 취득하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게 병이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과 병 사이에 저당권 설정 계약, 이 저당권 설정 계약이 사행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이고요. 자, 다만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신탁 재산을 반환하는 것은 사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을은 수탁자가 신탁 재산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X 부동산은 비록 수탁자의 명의라고 돼 있지만은 수탁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을은 X 부동산은 을의 책임 재산이라고 할 수 없겠죠. 책임 재산이라고 할 수 없겠죠.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지금 그 양자간 명의신탁을 얘기하는 거고 계약 명의신탁에서 사행위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갑이 신탁자, 그 다음에 을이 수탁자, 그 다음에 병이 이제 상대방. 자,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신탁자와 상대방 사이에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사이에 이제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고 을과 병 사이에 이제 매매 계약과 물권 변동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거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수탁자의 처분행위, 이제 을이 X 부동산 명의신탁 재산을 처분한다. 처분하는 행위, 뭐 이제 정에게 처분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수탁자의 처분 행위는 수탁자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행위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수탁자의 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처분 행위가 될 수밖에 없죠. 첫 번째, 그 을에서 병으로 처분하는 것 자체가 을의 채권자들한테 대해서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행위가 성립을 하죠. 사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자, 근데 갑의 채권자들의 관계에서는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갑이 정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나 뭐 이런 걸 대물 변제를 하면서 을한테 부탁해서 정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라 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 정은 제3자로서 보호가 된다라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아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이거는 을이 물권자임을 기초로 해서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경우에 갑이 정한테 X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행위를 하고 을한테 부탁해서 정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에 이런 경우에 갑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갑과 정 사이의 처분행위가 사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행위가 되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이 지금 X 신탁재산인 X 부동산은 누구 소유예요? 갑 소유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X 부동산을 정한테 소유권을 넘긴 것 자체가 갑의 책임 재산을 감소시킨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이 양자 명의신탁하고는 다른 거죠. 지금 이 신탁자가 병과 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을한테 부탁해서 병의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탁자가 갖고 있던 X, 지금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니까 X는 신탁자의 소유가 되겠죠. 자신의 소유인 목적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당연히 신탁자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병과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 약정은, 저당권 설정 약정은 당연히 사인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갑이 비록 정과 뭐 이제 처분행위,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든지 소유권을 정한테 이전해 준다든지 라고 하는 처분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갑이 처분한 것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게 아니죠. 을의 재산을 처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갑의 책임재산 감소라는 걸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을이 정한테 무슨 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거나 또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준 것이 갑의 을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행위가 될 수 있겠지만은 갑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행위가 될 수 없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을 경우에 그 경우에 사행의 성립 여부를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같이 지금 설명한 내용인데요. 신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한테 처분하고 수탁자에게 부탁하여 제3자 명의로 등기가 맞춰진 경우, 자, 이 경우에 제3자는 제3자로서 보호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때 신탁자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신탁자의 책임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을이 이제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정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을 경우에 그때 이제 두 가지로 물어볼 수 있겠죠. 을에 대한 채권자들의 관계에서 사행위, 을의 처분행위가 사행위에 해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걸 하나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갑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을이 정에게 을이 정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 즉, 갑 또는 갑이 정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을한테 부탁해서 정의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라고 얘기를 한 경우. 그런 것 자체가 사행에 해당하는가? 근데 갑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정의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된 게 사행위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갑은 X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X 부동산 자체가 갑의 책임재산을 구성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갑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계약 명의신탁과 이제 사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이제 문제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3자간 명의신탁과 사행위가 성립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3자간 명의신탁, 갑이 이제 신탁자, 을이 수탁자, 그 다음에 이제 병이 매도인인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갑과 병 사이에 직접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갑과 을 사이에는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죠. 그리고 등기만 을의 명의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이런 명의신탁 약정이 되겠죠. 신탁재산 X는 3자간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귀속이 돼요? 여전히 매도인한테 남아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을이 만약에 이 X 부동산을 정한테 처분을 했다. 수탁자의 처분행위는 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을이 정한테 처분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을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X 부동산을 정한테 양도한 것 자체가 사행위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이 X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X 부동산의 소유자는 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병의 물건을 을이 처분했고 을이 부동산 실명법상의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해서 정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을 자체의 책임재산 감소라고 하는 건 생각할 수 없겠죠. 그래서 수탁자의 책임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을이 정한테 처분한 것 자체가 사행위가 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 명의신탁 약정 자체를 사행위로 취소하는 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어떤 거냐면요. 갑의 채권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갑의 채권자가
채권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갑의 채권자가 원래는 갑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X를 갑이 넘겨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이 채권자를 무라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갑의 채권자인 무는 이 X 부동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는 바람에 이 X 부동산이 갑한테 들어오지 못하고 을한테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흘러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는 더 이상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대외적으로는 갑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을의 소유이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명의신탁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에 이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채권자의 무를 해하는 행위라고. 그러니까 채권자의 무가 이제 책임재산으로부터 변제받는 것을 막는, 방해하는 그러한 사행이라고 인정이 되는 겁니다. 즉,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된다라고, 이제 사행위로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무는 뭐를 이제 사행위로 취소하는 거냐면은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사행위로 취소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채무자는 당연히 갑이 되는 거고요. 수익자는 누가 될까요? 수익자는 을이 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 정은 뭐가 될까요? 전득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갑의 채권자인 무는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을 사행이라는 이유로 취소를 한 다음에 을을 상대로 해서, 그러니까 무는 을을 수익자를 상대로 해서 사행의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는 을을 상대로 하거나 또는 전득자인 정을 상대로 해서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을 사행위로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정명의와 을명의의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는 그런 사행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무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은 X부동산은 다시 누구의 소유로 돌아오게 될까요? 등기부상으로는 병의 소유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이제 갑의 책임재산을 만들려면은 갑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무는 갑을 대위해서 채권자니까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을 보전 권리로 해서 갑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매매 계약상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대위 권리로 해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게 되면, 갑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게 되면 비로소 X 부동산이 갑의 책임 재산으로 들어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무가 갑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하면 되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명의신탁 약정 자체를 사행위로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2번 판결 논리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사행위로 취소가 될 수 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다시 한번 좀 다 지워보고요. 간단하게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할게요.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 병이 상대방, 매매계약의 상대방. 이 경우에 이제 갑의 채권자인 무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첫 번째 조치는 어떤 조치가 있어요? 무는 갑을 대위해서 이제 갑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서 병을 대위해서 을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런 갑의 채권자 대위권을 다시 무가 대위 행사할 수 있겠죠. 채권자 대위권을 다시 대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이걸 무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하고요. 그러면 다시 갑이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무가 대위권 행사해서 을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면은 이제 병의 명의로 X 부동산 이제 신탁재산이 병의 명의로 다시 돌아오게 되겠죠. 그럼 다시 무가 갑을 대위해서
병에게 X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라고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X가 갑의 명의로 다시 귀속이 되면은 매매 계약에 따라서 이전이 되면은 그럼 무가 여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런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갑의 채권자인 무는 이제 이 채권자 대위권의 방법이 아니라 사행의 취소의 방법을 통해서 즉 을을 상대로 해서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사행이다라고 명의신탁 약정이 사행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면서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을 취소를 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인 을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재산이 병한테 다시 돌아오면은 그러면은 이제 사행이 취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무가 갑을 대위해서 그 갑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라고 청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X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근데 어떤 방법이든지 뭐 채권자 갑의 채권자 무는 어떤 방법인지 선택하면 되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을이 정한테 처분한 경우에 중요한 차이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을이 정한테 처분했을 경우에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첫 번째 방법에 의해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책임 재산을 다시 갑의 재산으로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정 같은 경우에는 제3자로서 결과적으로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를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악이라도 상관없이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병이 정을 상대로 해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되겠죠. 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도 결과적으로는 X 부동산을 다시 찾아와서 갑의 명의로 돌려놓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방법, 사행위 취소회 같은 경우에는 이 을을 상대로 해서 수익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인 전득자를 상대로 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사행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득자가 또는 수익자가 이제 사행의 취소에서는 수익자나 전득자가 자신들이 악의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익자나 전득자가 자신들이 악이라고 하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은 을과 정명의 등기를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삼자간 명의신탁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행의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쟁점 정리 이제 한 페이지로 명의신탁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명의신탁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은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과서의 이 명의신탁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쟁점 정리 제9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